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리산의 노고단을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부산 S여고를 나왔는데 거기 국어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키도 크고 살집도 제법 있었지만 화장이며 머리며 뇌 예쁘게 하고 다니셔서 차미스쿨을 다녔다는 소문이 붙은 노처녀 선생님이었죠. 부산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던데 목소리와 표정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죠. 그분이 제가 고2가 되던 여름방학 보충 수업 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수업 시간 내내 해야 할 만큼 길었지만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지리산으로 MT를 가셨대요. 지리산을 반쯤 올라갔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지연돼요. 그쯤에서 묵기로 했는데 남자 선배 3명이 자신들은 더 올라가 보고 싶다며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밤이 되어도 오지 않자 지리산에서 국립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과 산을 뒤져 결국 다음날 새벽 갈대 숲 부근에서 갈대에 긁혀 엉망이 된 채 정신을 잃고 있던 선배들을 발견했대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제 정신이 아닌 그들이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다고 하셨어요. 선배 A와 B 그리고 C가 산을 어느 정도 오르자마자 해가 지더래요. 아시죠? 산은 해가 서서히 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진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헤매기 시작한 이들은 공포와 피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곡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에는 공포도 뭐도 없고 그저 사람 소리라는 게 반가웠대요. 따라가 보니 웬 할머니가 쪽진 머리를 하고 무덤가에서 곡을 하고 계셨는데 선배들이 사정을 하자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더랍니다. 할머니 댁은 옛날 초가집이었는데 신발 벗는 섬돌이 있고 중마루에 방문이 하나 있고 방 안에는 부엌과 통하는 작은 쪽문이 달린 전형적인 옛날 집이었대요. 기와 씨는 운동화 벗고 방으로 들어가고 A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기에 끈을 풀 힘조차 없어 쪽마루에 들어누웠다는군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큰 노섭 아래 하얀 쌀밥을 고봉처럼 싼 밥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 숟가락 3개였답니다. 방문턱에 놓고 3명이서 정신없이 퍼먹고 염치불구하고 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는데 그제야 정신이 좀 들면서 슬슬 이성 돌아오더래요. 그때 할머니께서 다시 부엌 쪽의 쪽문으로 나가시는데 귀가 누워서 가만 보니 할머니가 스르륵 나가시더랍니다. 옛날 집은 문지방들이 다 높아서 문을 지나가려면 발을 들고 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통과하신 거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지리산 한가운데 웬 집이며 웬 할머니며 이게 웬 상황인가 싶자 작은 소리로 옆에 누워있던 씨에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했답니다. 씨도 이상한 김새를 쳤을 때였죠. 귀가 벌떡 일어나 부엌 쪽 문을 확 여니 부엌에 있어야 할 아궁이며 부뚜막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답니다. 아예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기와 씨가 비명을 지르고 튀어나오자 중마루에 누워있던 A도 벌떡 일어나 셋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A는 그나마 신발을 벗지 않아 빨리 튀었지만 기와 씨는 운동화를 대충 껴신느라 좀 늦었대요. A가 뛰면서 기와 씨를 재촉하며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잡으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거의 날아오고 있더랍니다. 그 표정은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대요. 셋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렸는데 씨는 달리기도 늦고 신발 신느라 뒤처진 탓에 할머니에게 잡혔는지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랍니다. A와 B는 구해야 한다는 마음과는 반대로 발이 움직이는 몸을 원망하며 달리다 갈대들이 얼굴이며 팔을 베는 것을 느끼면서 질퍽한 어딘가에서 정신을 놓았다네요. 그 후 A와 B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지만 C는 무엇에 놀랐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정신과와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자살을 했다는군요. 그때 그 산지기 할아버지 말씀이 그 할머니는 지리산에서는 꽤 유명한 할머니 귀신이랍니다. 지리산의 노고단 아시죠? 거기에 늙을로의 할미고를 쓴다던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단이라고 하더군요. 원래 산 타는 걸 싫어하는 저이지만 이 얘기 때문에 지리산은 더 가기 무섭습니다. 시 선배의 병원에 면회 갔던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던 국어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 강인하시던 모습과는 좀 반대여서 의외였거든요. 속정은 깊으셨나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수십 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S여고 사회 졸업생인데
아직도 선생님들이 계실지. 두 번째 이야기, 검은 봉지가 알고 보니 귀신의 머리였다. 난 3사단 애칭 백골부대, 그 안에 있는 사단의 부대를 전역했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실화이며 이 얘기를 듣는 독자들이 여성과 군을 제대 못한 이들이 있을까봐 군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내가 근무한 3사단을 예를 들자면 이 부대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해 있다. 강원도 철원이라면 다 알다시피 최전방이며 한국 전쟁 때 격전지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비가 많이 출몰한다. 그만큼 땅의 음의 기운도 강하다. 그리고 군부대란 게 싼 땅값의 지역을 골라 설치하기 때문에 산에 많이 설치하곤 한다. 우리 의무대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산허리 위치에 있어 햇볕을 거의 받지 못하고 나무들도 울창하다. 음의 기운도 강하다. 거기다 병원이라면 몸이 쇠약한 이들과 사고로 다치고 죽은 이들이 한의 기운도 넘쳐난다. 이처럼 음의 기운이 넘쳐나는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건장한 남정네들이 군화발로 진두르고 살기 때문이다. 음의 기운이 강한 이 군부대에도 양지는 존재한다. 바로 탄약고 혹은 무기고. 이곳은 무기의 녹방지, 탄약의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탄약고, 무기고 자리는 양지인 만큼 예전 군부대가 들어서기 전 무덤일 자리가 굉장히 높다. 음의 기운은 없지만 분명 다른 어떤 기운이 자리한 곳임이 틀림없다. 서론이 길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 내가 할 얘기의 무대는 이 무기고 안의 경기초소이다. 내가 당시 병장을 갓달고 일찍 하사를 지내고 있을 때이다. 당시 무기고 경기초소엔 김희철 상병과 이수민 일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참인 김상병은 뜨거운 한여름날 작업에 지쳐 초소에 들어가자마자 총을 내팽개치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묻고 부사수인 이 일병에게 협박조로 말했다. 난 잘 테니까 누가 오나 잘 봐. 졸면 죽는다. 당시 시각은 교대가 막 끝난 밤 2시 30분 즈음. 이 일병은 평소 성질 더럽던 김상병의 말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기만 빼꼼히 내놓을 만큼의 공간밖에 안 되는 크기의 창에 눈에 힘을 주고 졸린 눈을 비비며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사방은 캄캄한 칠흑이었고 농가의 개 짖는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요란했다. 저 멀리 가로등이 있는 길목의 일직사관이라도 지나가면 당장에 김상병에게 알려야 하기에 그것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가물가물 잠에 정신을 못 차릴 무렵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 굵은 비는 아닌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였다. 한참 더운 여름밤의 비라니. 이 일병은 시원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무언가 검은 물체가 이 일병의 눈가 앞으로 휙 하고 지나갔다. 깜짝 놀란 이 일병은 다급하게 김상병을 깨웠다. 놀란 김상병은 하이바를 눌러쓰고 총을 부여잡고 밖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일직사관에게 내가 졸고 있다는 걸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5초 전 3부 앞으로. 수화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제서야 김상병은 한시름 놓고 이 일병에게 말했다. 너 졸았지? 새끼 아무도 없잖아.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를 돌리던 이 일병의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는 밤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검은 물체가 목격된 것이다. 마치 검은 비닐 봉지 같은 물체였다. 이 일병은 김상병에게 말했고 김상병도 그 물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검은 비닐 봉지는 천천히 하강하면서 그들 초소 옆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초소 옆으로 안전히 지나간 뒤에 방금 지나간 물체는 비닐봉지라고 판단하고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이 검은 봉지는 그들 바로 눈앞을 지나갔고 두 사람은 그 물체가 무언지 똑똑히 보았다. 그들 눈앞을 너풀너풀 물결을 끓이며 떠다니는 건 다름 아닌 여자의 머리였다. 검은 머리카락을 너풀대며 눈, 코, 입은 미라의 얼굴 같았다고 한다. 그만 김상병은 기절하고 말았고 이 일병은 마구잡이로 울어대며 상황실에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꾸벅꾸벅 졸고 일직사관은 아예 양말까지 벗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걸려온 야전 유선 전화의 시끄러운 벨소리 깨서 짜증나듯 수화기를 들었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이 일병의 공포에 떠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병장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일병의 괴성. 나는 벼란 듯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5분 뒤 기조를 깨우고 헐레벌떡 초소를 향해 달렸다. 도착한 무기고 초소 안엔 김상병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고
이일병은 총기를 부여잡고 당장이라도 쏠 듯이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난 가까스로 이일병은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난 후 이일병은 정신을 차리고 김상병은 병동으로 옮겨졌고 이일병은 세세히 나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근무를 섰다고 했지만 그들 초소벽엔 물기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그 두 명은 절대 무기고 근무를 서지 않았고 더 고된 초소를 지원해서 근무를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초소괴담. 저는 강원도에 있는 한 GOP 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옆 동네에서 무쿠기순 사건이 일어나고 타 서초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나는 등 난리도 아니어서 생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이제 제가 소초에서 겪은 신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초 번호를 말할 수는 없으니 임의로 팔소초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팔소초는 타중대와 축선이 만나는 접경 지역인 동시에 대대오피가 사이에 껴있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후반야 근무 시간이 되면 소초장 순철과 더불어 대대 당직 사령, 대대장부터 심지어는 연대장까지 자주 등판했기 때문에 대공초소 근무를 서는 선임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중대장님은 전중반야에 많이 떴으니 불행 중 다행이려나요. 더구나 소초장이란 양반이 어떻게든 부하들의 휴가를 자르기 위해 혈안이 된 꼬장꼬장한 사람이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이나 다름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군번이 반쯤 꼬여서 상병끼리 근무를 설 정도로 작전 병력이 빡빡했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들고 있는 GOP병 특성상 누가 휴가 한번 나가버리면 빵꾸가 나는 일이 잦았거든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일지라도 뺑기칠 사람은 어떻게든 뺑기를 치기 마련입니다. 상황병까지 동원해서 순찰 나갈 간부의 위치를 파악한 뒤 축선에 나가 있는 경계병끼리 무전을 통해 근무 시간표를 속이고 긴 시간 동안 어디 짱 박혀서 자는 건 보통의 일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꼬장꼬장한 팔소초 소추장님이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또한 어떻게든 부하들의 가라를 입증해서 저들의 휴가를 자르리라 혈안이 되신 분이라 순찰을 한번 따라 나가면 정규루트보단 능선을 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죽선을 타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능선은 그렇지 않으니 구간을 스킵하는 느낌으로 빠르게 초소로 접근해 선임병들을 조지기 위함이었죠. 여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팔소초에 전입 왔을 때 팔소초는 갓 지은 새끈한 신막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구 팔소초는 신팔소초 위에 있는 언덕을 넘어서 급수 탱크랑 분리수거장 뒤로 가면 보이는 큰 내무방 같은 1층 건물이었고요. 이사를 오긴 왔지만 아직 중요한 몇몇 시설이 다 옮겨지지 않았던 터라 구소초의 대부분의 기능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난방은 죽긴 했지만 난로는 살아있고 전기를 안 쓰긴 하지만 전기도 살아있고 조명도 한정적으로 남아있었죠. 그리고 이놈의 구소초가 축선으로 투입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고 이 구소초 언덕 아래 앞쪽에 작지는 않아도 서명은 하고 가는 대공초소가 하나 있다 보니 선임들 중 몇몇이 98소초에 짱 박혀서 라면을 먹거나 쪽잠을 자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소초장 역시 그걸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조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선임들에게 하지 말라 엄포를 줄 뿐 딱히 조치를 취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 놈을 잡아 본보기 삼으리라 벼르고 있을 때였죠. 문제의 그날에도 저는 후반야 근무와 후반야 순찰병으로 투입되어 소초장님이랑 같이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 구 소초에서 라면 쓰레기를 발견한 소초장님은 이번엔 어떻게든 조질이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작전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 정도였냐면 일부러 우측선을 타고 좌측선을 찍는 정규루트를 타지 않고 좌측선을 능선으로 빠르게 찍고 우측선으로 달려가는 기괴한 동선을 선택할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소초장님 꽁무니를 따라 야밤에 랜턴도 틀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랜턴 키면 선임병이 볼 거라며 키지 말라 하시더군요. 죽을 똥설똥 좌측선을 다 돌고 난 다음 우측선으로 가서 이젠 근무를 서지 않는 대공초소에 들어가 서명을 하려니 소초장님도 지쳐서 그런지 좀 쉬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방방 뛰어도 모자랄 판이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고 헥헥대며 물을 마시는데 잠깐 앉아있던 소초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뒤를 보는 게 아닙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대공초소 뒤로 보이는 구소초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주저구나. 그렇게 소초장이 발광을 하며 난리를 쳐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바보 등신이 있긴 하구나. 잘릴 선임의 휴가와 개판들 소초 분위기에 묵념하며 달리다시피 걷는 소초장님의 뒤를 하염없이 쫓아갔죠. 언덕길을 올라가면 혹시나 들킬까 언덕에 난 샛길로 갔죠. 샛길이라 해봤자 YG가대에 밧줄을 달고 발 디딜 곳을 만들어 놓은 조잡한 슬로프를 따라 올라가 매기소라듯이 조심히 잠입하는데 소초장 뒷모습을 보니 이걸 즐기고 있다는 게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희열에 찬 얼굴이더군요. 발소리도 죽이고 숨소리도 죽이고 구소초에 다가선 소초장이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허리를 숙이고 있던 소초장과는 달리 그때 저는 허리도 빌 겸 하늘을 보고 있었던지라 소초 전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기세 좋게 소초문을 걷어차고 들어간 소초장님도 뭐야 도망갔나 하고 화를 내며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샛길을 오를 때까지만 해도 불은 켜져 있었거든요. 샛길로 오르는 게 정규 루트보다 당연히 빠를 게 분명하니 선임들이 우리가 오를 때 낌새를 알아채고 빠졌다 해도 도망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인기척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난로도 꺼져 있었고요. 저야 뭘까 싶어서 궁금해할 뿐이었죠. 그러나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소초장님은 이제 야마의 스팀이 돌아서 물불 안 가릴 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측 축선도 정규 루트를 밟지 않고 소초와 대대오피 사이를 잇는 새끼를 이용해 방금 도망간 양아치 새끼들을 잡아 족치겠다라며 단단히 벼르고 새끼를 달려나갔습니다. 참고로 이 새끼리라는 것이 그냥 새끼리 아닙니다. 대대오피와 소초를 직선으로 잇는 최단 루트이기 때문에 V자 계곡, 아디다스 등등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정규 루트에 비하면 3배 이상 빠른 루트입니다. 이것보다 빠른 루트는 958소초 뒤를 아예 횡단해 산길을 타서 대대오피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98소초 뒷길로 올라온 우리가 이미 선점해서 그 길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보였을 테고요. 발자국이 남았을 테니까 말이죠. 고로 선임들이 발에 불나게 뛰지 않는 이상 샛길을 달려나가는 우리를 추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추월을 하더라도 대공초소를 잡으려면 타 중대와 겹치는 접견 지역에 사인을 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측 축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샛길 끝이 바로 그 대공초소의 후방이라 방금 도망친 선임들이 아무리 빨라도 설사 우리가 선점한 대대 오피로 가는 직통길을 이용하더라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잡히지 않더라도 시간을 확인하면 그만이죠. 물론 근무기록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만 타 중대와 접견하는 초소의 근무기록표는 조작이 불가능하니까요. 상황병을 통해 전해 받은 작전 수행 경과로 보면 이미 대공초소를 잡은 지 10분이 넘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공초소에 없다. 그럼 끝이었죠. 대공초소에 있어도 근무기록표에 적힌 시간과 상황병이 기록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다. 그것도 끝이죠. 두 기록이 일치하더라도 접경지역 초소의 근무기록표가 엉망이다. 이것도 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배드엔딩밖에 안 남은 이 상황. 소초장님은 이 기회에 상황병 휴가부터 경계병 휴가와 분대장 휴가까지 골고루 종류별로 잘라버리겠다 말하며 눈길을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공 초소의 뒤로 튀어나와 바로 초소로 들어갔죠. 얼마나 빨랐는지 초소를 잡고 있는 경계병이 차마 암구호를 물어보기도 전에 계단을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암구호를 물어보기도 전에라는 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공 초소에는 선임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참 독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빨리 가나 싶었습니다. 진짜 전력으로 달려도 채반도 못 었을 거리 같은데 말입니다. 당연히 야마가 돌았던 소초장은 근무기록표를 확인하며 상황병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가 몇 시 몇 분에 여기 찍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 맞습니다. 너네가 접경지역 가서 확인한 다음에 틀리면 너도 휴가 잘릴 줄 알아 등등. 살벌한 발언을 쏟아내고 나선 바람처럼 접경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접경지역 초소에 있는 근무기록표도 대공초소에 적혀있던 근무기록표와 일치하는 게 아닙니까? 타 중대는 물론 대대오피에서 순찰랑 간부의 기록까지 시간대가 딱 맞아떨어지더랍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저 소초에는 누가 들어가 있던 걸까요? 허탈해진 소초장님은
다시 대공초소로 돌아가 아까 적지 못한 금무기록표를 적으려 했습니다. 근데 대공초소에 올라 98소초 쪽을 보니 98소초에 다시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닙니까? 경계병들은 보통 정면을 보니 몰랐다 대답했지만 아까 98소초 앞 대공초소에서 보았던 불빛이 98소초 안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초장님은 상황병을 통해 경계병들이 있는 현 위치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98소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두 팀은 좌측 축선에 있었거든요. 이쯤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진 병사 개인의 일탈이었다며 지금부턴 신원이 미확인된 사람이 98소초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번엔 대공초소에 자리 잡은 경계병들과 무전을 연결한 소초장님이 다시 98소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98소초에 가까이 가니 또 불이 꺼져 있더군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98소초를 관찰하고 있는 선임들이 무전으로 말하게 지금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하는 게 아닙니까? 등골이 오싹해진 나머지 저와 소초장님은 당장 18소초로 들어가 대대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는 대대에 들어갔고 보고체계를 통해 연대와 사단까지 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코드 A가 발령해서 대대 전소초의 인원들이 비상근무를 서고 8소초 옆에 소초 5분대 기조가 뛰어들어와 당직 사령 지휘 아래 98소초에 돌입했지만 역시나 98소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수색대가 8소초 주변부터 전술도로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 하나 없었고요. 결국 착각이거나 대선 오류로 인한 점 등 혹은 반사광으로 인한 착시로 결론 났지만 그날 그 소초에 2번이나 들어간 저와 소초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때 그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PC방 아르바이트. 2000년 밀레니엄이 지나고 2001년 대학에 입학한 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년이 넘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위치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일이었고 아침 7시부터는 화장실 청소와 창고 정리까지 하는 일이었죠.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네 건달형들이나 윈저씨들이 주로 다니던 곳이라 초딩 상대로 열 올릴 일도 없고 돈 떼어 먹고 도망가는 형님들도 안 계셔서 일 자체는 밤을 새우는 거 말고는 전혀 힘들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생일 친구들과 술을 먹고 아르바이트 대타를 못 구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일날 출근하는 것이 기분이 좀 그렇고 해서 술을 과하게 먹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PC방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이 이상하다는 것을 술 때문인지 몰라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기절하고 깨어나서 다음날이 돼서 알았습니다. 저녁 8시 아파트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다는 걸 말이죠. 아파트가 낡긴 했어도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 전구가 깜빡깜빡일 리도 없다는 것. PC방이 있던 지하에는 횟집이나 식당이 있어 주말 저녁에 지하 복도가 절대 깜깜할 리가 없었는데도 언제나 출근하던 길이고 술까지 먹어 아무 위화감 없이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PC방 안에 들어가서야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PC방 안은 카운터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고 나머지는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출근하면 자리를 지키시던 윈저씨들도 오면 커피 좀 타와라 하시던 동네 건달 형님들도 꼭 뮤지컬에서 핀 조명을 내린 것처럼 카운터에만 조명이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전타임 아르바이트 누나가 저를 보며 활짝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술이 확 깨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누나는 2주 전에 일을 그만두었고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에 없을 누나였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며 저를 보고 매우 환하게 웃는 누나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누나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스르르륵 미끄러지며 제 앞으로 온 누나가 얼굴을 굳히면서 왜 이렇게 늦는 거요? 라며 질문을 하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굳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무섭게 화를 내며 왜 늦는 거냐고 라고 소리를 질러 저도 모르게 안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나는 또 그래? 그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라고 웃으며 질문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하고 술을 좀 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누나의 손이 보이며
손가락이 하나둘 접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숫자를 세는 듯이. 그때 옛날에 어디서 봤던 글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귀신이 묻는 말에 3번을 대답하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 손가락까지 접은 누나는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그럼 오늘 끝나고 누나랑 술 한잔 할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대답하면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처음에 누나가 싫어? 라며 계속 저에게 물어보다가 제가 계속 대답을 하지 않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너무 무서워서 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 끝난 건가? 아님 어떻게 된 거지 하며 눈을 슬며시 뜨자 바로 앞에 눈이 뒤집히고 입이 삐뚤어지게 웃으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누나가 보이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저를 흔드는 게 느껴져 일어나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경비 아저씨는 저를 깨우셨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폐허가던 이상한 공간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며 밖으로 나와보니 제가 일하는 아파트 상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재개발 예정지라 사람이 다 떠나고 폐허가 된 아파트 단지 지하 상가에서 제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주공 아파트라 술을 먹고 잘못 들어가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저에게는 소름이 돋고 무서운 일이라 PC방도 그만두고 다 털어내기 위해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다가 원래 쓰던 가방을 수선하느라 잠깐 샀던 크로스백을 발견하고 정리하기 위해 안을 열어보니 못 보던 헬로키티 우편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제 가방에 엽서를 몰래 넣어둔 사람은 그 누나였습니다. 이제 자기 일 그만두는데 저를 좋아했다며 일을 그만둔 나를 만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 순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엽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누나한테 대답을 못해서 저를 찾아왔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장소에 가서 누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엽서를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그리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엽서를 태우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라고 말입니다. 술을 먹고 개꿈을 꾼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분간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있었던 일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 중환자실 근무. 제가 근무하던 중환자실 옆에는 흔들미닫이 문 하나만 통과하면 수술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고참 선생님들께서 뭐 다리 없는 귀신을 봤다네 어쨌다네 했는데 당시에 제가 겪었을 때는 정말 무섭고 끔찍했거든요.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승을 등지겠습니까? 제가 나이트 근무라는 걸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며칠은 팔팔했죠. 밤새서 일해도 괜찮네 라고 하고선 며칠 만에 나가 떨어진 겁니다. 막 움직이면서 일할 땐 괜찮은데 앉아서 차팅하는데 어찌나 눈이 감기려 하는지. 그치만 기강 쉬고 증환이 많은 중환자실에서 졸 수도 없고. 그치만 전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몇 번 떨구자 선생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다 10살도 더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안쓰러웠는지 혼내시지도 않고 야 린넨실 들어가서 5분만 눈 붙이고 와라.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잽싸게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폭신한 침대 시트들에 엎드려 달콤한 단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그때가 7월경이었을 거예요. 자다 보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저는 자면서 몇 시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엎드린 자세에서 흘깃 옆을 쳐다보니 그 안에 벽에 큰 전신 거울이 붙어 있었는데 거울로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부채질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서 계셔서 직접은 안 보이고 거울로 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선생님과 제 모습을 거울로 본 거예요. 조는 것도 죄송한데 부채질까지 해주시네.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 동안 그대로 잠든 것이지요. 그리고 전 얼마 뒤에 일어나서 눈치 보면서 불이나 켜 일을 또 시작했죠. 그야말로 단잠이었어요. 아침에 퇴근을 하면서 저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했던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햇살은 쨍쨍하고 졸려 죽겠고 개기름이 잘잘 흘렀죠. 선생님, 다음부턴 안 졸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부채질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부채질? 무슨 소리? 부채질이 뭔 소리냐? 그래서 저는 답했죠. 아까 새벽에 선생님이 저 들어갔을 때 린넨실에 들어오셔서 부채질 해주셨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겨우 5분 자면서 누가 그 안에 들어가? 거기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그러면서 선생님과 저는 동시에 쳐다보면서 그 7월 뜨거운 아침에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거울로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거울로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제 옆에 서서 큰 부채로 천천히 붙여주긴 했는데 얼굴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충 자면서 옷이 같으니 선생님인 줄 알았던 거고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내가 계속 자면서 시원하게 부채질 바람이 정말 바람이 솔솔 불었거든요. 거긴 창문이 전혀 없는 완전 밀폐 공간이었고요. 잠깐만 있어도 땀이 삐질 뜰 정도의 답답한 공간이었죠. 그저 잠결에 저는 다 그렇게 오해한 거였고 그때 제게 부채질을 해준 것은 귀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이게 한 8년 전쯤 일이에요. 너무 재미없었나요? 당시에 제가 겪었을 때는 정말 무섭고 끔찍했거든요. 6번째 이야기, 공원의 화장실. 야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집에 가려면 늘 공원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공원에 들어가자 공원 구석에 식칼을 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한밤중에 식칼을 든 여자라.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눈을 보니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풀려 있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근처 화장실로 서둘러 숨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야근 후라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렸던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일어나서 바로 출근했다. 퇴근할 무렵 신문을 보는데 경찰 1명 부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동네 공원 화장실에서 당한 것 같다. 심야 순찰 중 흉기를 든 여자가 화장실에 서성거리고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못 찾아낸 게 아니었다. 날 찾아냈지만 문이 잠겨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 문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늘 밤 퇴근 후가 걱정된다.